네, 본격적인 투자의 시그널을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내 최대 배터리 행사 인터배터리가 개막을 했습니다. 2차 전지 또 자동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자, 오늘 이 두 시장을 심층 있게 짚어볼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이 시장을 좀 오랜 시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연구해 오신 이 모빌리티 연구조합 배효수 총장님 나오셨고요. 또 앞서 브리핑 멋지게 전해주신 테이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배 총장님은 직접 전기차도 만드셨다라고 네, 했어요. 네. 전기차 만드는 게 쉬울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전기차를 만드신 건가요? 저희는 클랜헌트라고 해서 이제 네. 4륜형 이륜차 개념의 이모빌리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라고 하기에는 이제 차급 분류에서 전기차라기보다는 오토바이에 속하는 그런 네. 차입니다. 그런데 바퀴가 4개짜리고요. 이게 산악 오토바이 같은 그런 전기차. 개념은 그런 건데 이제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전기차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상용차 네. 혹은 요즘에 또 SUV도 전기차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런 건데 앞으로 먼 미래에 전기차를 미리 짚어본다면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모빌리티로 전기차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새로운 시장은 오히려 마이크로 모빌리티부터 전기 구동형으로 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작은 전기차라고 하죠. 뭐 그 시트로행의 아미 같은 그런 자동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거리 저속형으로는 이 모빌리티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그널 포커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그널 전해드리죠. 인터배터리로 살펴본 2차 전지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인터배터리가 올해 굉장히 성황리에 열렸더군요. 역대 가장 많은 기업들도 참여를 했고 거기다가 첫날에만 2만 명 넘는 관람객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사실 좀 뭐라 해야 되나 2차 전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좀 캐집니다. 성장통을 겪는 시기이기는 한데 미래에는 그래도 2차 전지와 전기차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직접 다녀오셨다고 했죠. 네네. 뭐가 제일 눈에 띄셨어요? 지금 대부분이 이제 캐점이다 어떻다 해가지고 전기차 시장 자체를 갖다가 암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거기 오신 분들을 보니까 나가야 될 방향은 이 방향이다. 그리고 계속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암울하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암울하죠. 테이버. 우리 2차 전지 하면 뭐 애증의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투자자 기준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더라. 그리고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관세 이슈 때문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다 보니 자동차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까지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좀 시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앞으로 그려질 2차 전지 전기차의 시대가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까 이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 행사다 보니까 여러 미래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는 모양들이 다 전시됐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시장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갖는 게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46이라고 붙는 시리즈의 배터리가 하나 있고 네. 전고체 배터리가 하나 있고 다 나왔죠? 네, 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나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성품을 보여준 곳은 없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전시를 해놓은 거고 46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원통형 배터리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18650이나 21700이나 뭐 4680이라든지 이렇게 파이 그러니까 그 원통형 그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네. 지금은 18650이나 21700 사이즈보다는 더 큰 걸 원하기 때문에 그 46 사이즈에 대한 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그런 배터리를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권에 들어왔습니까? 곧 4680 내지 뭐 46 다른 사이즈들의 네, 배터리가- 46 사이즈는 이제 조만간 상용화가 될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시장에도 사실 화두잖아요. 네. 4680 배터리를 누가 먼저 어떤 식으로 어떤 회사 탑재하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사륙 배터리를 합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앞으로의 화두로 사륙 배터리의 패권을 누가 지느냐.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먼저 뭔가 좀 원통형 배터리의 대형화를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배터리가 대형화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 발열을 잡지 못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열을 잡지 못하면은 이게 성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화재 위험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발열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술이 발전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파이가 점점 커지고 크기도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뭐 설치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밀도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에너지 밀도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배터리가 향후 5년 뒤, 10년 뒤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에너지 밀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고체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사륙 같은 경우에도 혹은 더 큰 배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일회 충전 시 주행 거리 그런 것들이 지금 400km였다, 600km였다, 지금 800km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좀 더 큰 뭔가 그 대용량을 차지를 해야 우리가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비행기 같은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비행기도 뭐 항화물로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날리면은 뭐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전고체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는 대형화를 할수록 그렇게 되면은 제조 단가가 저렴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은 삼성 SDI나 LG 엔솔 그리고 CATL과 토요타 이런데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전고체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선 누가 좀 앞서 있다, 누가 좀 돋보인다라고 예상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인터배터리에서 사실 삼성 SDI가 네. 전고체를 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네. 모으긴 했었어요. 지금은 각 3사가 다 거기에 다 매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샘플링 단계에서는 대부분 다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온 전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기술적 허들이 그렇게 높은 분야입니다. 그렇죠. 전해질이 액체일 때는 이온이 흘러가기가 왔다 갔다 잘하잖아요. 쉬워지는데 이게 고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이온이라는 것 자체가 흘러가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 물질적 특성을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많이 빨리 흐르게끔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고체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바꾸는 작업이 많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건 어떠세요? 지금 한국 배터리가 주로 하는 이제 3원계 배터리가 있고 네. 중국 업체들이 하는 이제 LFP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두 배터리 계열의 어떻게 보면 시장 경쟁에서 누가 위에 있냐, 누구는 LFP가 위에 있다더라, 누구는 3원계를 못 쫓아간다더라.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분분해서 요거는 총장님께도 좀 같이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LFP든 3원계든 크게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은 가격이 싸다라는 거, 대신에 무게가 좀 무겁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네. 3원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가격이 비싸고 약간 불안정하죠.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화재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LFP가 나았을 수도 있고 3원계가 더 나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고용량이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다 3원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일충전 주행거리를 많이 가져갈 때는 당연히 3원계를 쓰겠죠.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LFP도 지금 LMFP라고 해서 네. 중간에 또 다른 물질을 넣어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조금씩 더 높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도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결국은 값싸게 누가 많이 품질 좋게 납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뚜렷하게 전문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완성차 업체들도 소위 내재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네. 이제 뭐라고 봐야 되냐? 내재화라는 게 이제 자동차 회사가 직접 본체도 만들고 배터리까지 다 만든다라는 그냥 개념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럼 기존의 2차 전지가 가졌던 그런 협업 이런 구조도 바뀌게 될 수 있겠군요. 협업 단계가 이제 패키징 단계에서는 제조업체가 그걸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셀이나 셀 밑에 원자재 단계에서는 2차 전지업체하고 계속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겁니다. 근데 이걸 가져와서 배터리를 만들 때 셀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이게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 아니면 원통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설계 단계에서 패키징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무게 밸런싱을 위해서 앞뒤로 둘 거냐 아니면 한 곳에 바닥에 깔 거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아예 차체에다가 배터리를 넣자라는 주의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가 그걸 헤게모니를 가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재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내재화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는 사실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우리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다 내재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제대로만 되면 소위 말해서 전기차의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뭐 기업 경영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은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원자재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를 많이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측면에서도 매우 경쟁력을 많이 이제 높인 상황이고요. 그러고는 본인들이 이제 배터리 업체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진을 좀 못 남기겠구나. 저쪽 마진도 챙겨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내재화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BYD입니다. BYD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배터리부터 자동차까지 내재화해가지고 수직 계열화하는데 이 수직 계열화라는 거는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비용을 줄여야 남들보다 싸게 팔 수 있고 그래야지 시장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떡볶이집을 차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떡볶이집을 차릴 때 내가 월세를 내고 차리느냐 그게 아니면은 내 건물을 차리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직 계열화를 무조건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 업체가 결국에는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합작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기술을 공유하고 이익을 쉐어하는 그런 구조로서 어찌 보면은 앞으로의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도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SK와도 계속해서 합작사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세상이 조금 자동차와 배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또 하나의 화두를 짚자면 이제 2차 전지가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는 말이죠. 네. 이건 테이블에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삼성 SDI와 현대차가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자는데 손을 맞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도 사실 그 공동으로 전시관도 마련해서 그 현대차의 로봇도 같이 전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2차 전지의 활용도가 전기차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로봇에도 쓰이고 ESS에도 확대돼서 쓰이고 용도가 다양해진다. 이건 시장의 캐파가 커진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시장의 캐파가 커지는 거는 이거는 뭐 주지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2020년대로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결국에는 전기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게 전기차 그리고는 모든 게 전기 관련된 겁니다. 뭐 농촌에 가보시면은 옛날에는 석유를 넣고 등유를 넣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액션을 했던 모든 그러한 기기 장비들이 이제는 전기를 연결하는 걸로 전동 공구라는 걸로 다 변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전기 중심의 이제 뭔가 이런 에너지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점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로봇도 그렇고 모빌리티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가 전선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뭔가 이제 기기들이 작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모두 다 배터리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중간중간에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충전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 전기를 저장해둘 수 있는 저장소가 필요한데 전기는 독특하게 저장소를 ESS라고 부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테슬라 역시도 최근에는 ESS로 매출을 키우는 그런 포인트를 놓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2차 전지업계가 앞으로는 숫자는 무조건 커진다. 중요한 거는 마진이다라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모든 거의 끝에는 어쨌든 시장의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 그리고 그 핵심에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캐즘이라고 하는데 전기차 시장 캐즘의 끝은 오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기차가 성장통을 아직도 제대로 겪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캐즘의 끝이 언제 올 거냐에 대한 논쟁을 참 많이 하는데 누구도 언제다라고 명확하게 답은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캐즘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 아직도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캐즘이라고 하면은 저는 보조금이 없는 시점을 캐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캐즘이라는 게 지금 당장 이제 시장이 좀 성장률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이걸 캐즘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그게 캐즘은 아닐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다 전기 구동화를 확장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네. 전기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모빌리티라고 표현을 하죠. 전기 구동으로 움직이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모빌리티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모터나 배터리나 이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 다만 기존의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캐즘이라는 용어를 대부분 쓰고는 있는데, 이거는 다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유럽이나 지금 북미 시장, 전기차 시장은 현황이 어때요? 일단은 2023년이랑 2024년이랑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2023년도와 4년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년 대비 2024년이 50%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대비 2024년도가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300만 대에서 200만 대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 자동차 시장의 침체에 전기차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았다. 다만 글로벌로 놓고 보시면은 2024년도가 2023년 대비 26% 정도 성장했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캐즘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은, 캐즘은 초기에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가 그 성장 속도가 유지되지 않는 것, 그게 꺾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캐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차가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폭발적인 스타트를 한 건 맞지만 그 이후의 성장 속도는 좀 둔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업체들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 전, 2년 전의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유럽에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유럽 내에서 정책적으로도 앞으로는 내연기관 우리가 엔진 달면은 도시에 못 들어와, 2035년까지 모두 다 전기차로 바꿔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동화로 다 넘어가면서 내연기관을 다 제네시스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내연기관을 모두 다 없애겠다라고 표현을 했다가 그게 작년도부터 급히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비용이라는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건 맞다. 그러면은 엔진은 줄여야 되는데, 엔진을 줄이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라는 기술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가 아주 슈퍼카라고 부르는 그런 많은 브랜드들, 우리가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와 현대차, 기아, 그리고는 뭐 많은 브랜드들이 현재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약간 병행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3년 전, 4년 전에는 모든 차가 전기차로 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성장 추세에서 하이브리드가 등장하면서 약간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양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캐즘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 조금 수정되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성장은 하지만 우리가 선반영된 부분만큼의 성장률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아주 값싼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선언을 했죠. 3천만 원 미만의 값싼 전기차. 아까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상태의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게 진짜 네, 맞습니다. 캐즘의 끝이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셔서 네. 전기차는 그러면 얼마나 싸질 수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차, 예를 들어서 소형차나 준준형 차는 어떠한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단 말이죠. 전기차는 지금 그거 안 되잖아요. 네네. 보조금 받아야 뭐 4천만 원 이렇게 3천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왔죠 지금. 예를 들면은요, 기존의 엔진차를 분해를 해서 전기차로 바꾼다라고 봤을 때 네. 차량 가격을 한번 탑다운을 해보면요, 엔진 대신에 배터리가 거기에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모터 가격도 들어가겠죠. 근데 그 가격을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당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갔을 때는 물론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다만 안에 들어가는 구동계만 지금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가격이 높아질 그게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충분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낮추는 거죠. 근데 그게 일부러 안 낮춘다고요?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조금 나오는데 굳이 제가 자동차 가격을 낮춰가지고 그걸 진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조금을 주는데? 근데 가격 경쟁력을 만약에 소비자들이 부담 없는, 완전히 부담 없는 수준까지 확 낮출 정도로 기술적 고도화를 이뤄낸다면 그 회사는 소위 말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가 그렇게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될 거냐, 그 자리가 이제 현대차가 될 거냐, 혹은 토요타가 될 거냐. 네.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지금 보게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대량으로 양산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양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을 위해서.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치고 나가는 쪽이 어디가 될 건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도 항상 선도하는 게 테슬라가 먼저 치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엔진차라는 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또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인을 할 수 있는 게 테슬라는 올인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의 자동차 엔진 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거기에 맞출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 자동차에 관련되는 협력업체들도 있을 거고 이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테슬라가 먼저 치고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가격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전기차의 캐즘을 누가 뚫고 나갈 것인가라는 것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테슬라 모델 Q. 이게 이제 6월 정도에 나온다. 네, 상반기에 나온다. 전망이죠. 네. 뭐 또 거짓말이면 더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요게 이제 아까 제가 3천만 원 미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고 3천만 원대. 그래도 지금 현재 라인업들을 보면 가장 저렴한 전기차인 거. 이게 많이 돌풍을 일으킨다면 테슬라의 G는 요즘 좀 비아디한테 밀리긴 하는데 다시 한번 우뚝 서는 거 아닌가요, 테이블? 일단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이렇게 저가형 모델을 발표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는데 이 저가형 모델에 있어가지고는 신시장 공략.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BYD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부도 마찬가지지만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좀 저개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경쟁 구매력이 부족한 낮은 그런 국가에 대해 가지고 시장 파이를 많이 키우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모델 Q와 함께 발표한 것이 있죠. 뭐냐 그러면 로보택시 사업입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절대 권력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몇 이제 주에서는 올해 내에 로보택시 서비스가 이제 실제로 서비스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택시 차량이 가격상으로는 가장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세금 혜택도 주고 다 주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저렴한 차량으로 완전 영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은 일단 테슬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그래서 모델 Q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로보택시는 도대체 언제부터 어떤 주, 몇 개 주에서 서비스가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서서 가격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동차 상품 가격에 포함되는 거는 자율주행도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물건의 원자재, 말 그대로 생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크게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결국 R&D 비용입니다. R&D를 한다라는 점. 그리고는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대 제조국가도 제조기업이다 보니까 설비 투자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설비 투자 비용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신차 가격이 녹아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경쟁을 할 것이냐. 앞서서도 이제 테슬라가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내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다른 곳보다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리고 공정이 되게 효율화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런 부분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속을 하면서 다른 업체들이 가격을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느냐. 이걸 놓고 보면서 가격을 계속해서 남들은 그냥 근근히 먹고 살 만큼 우리는 돈을 남겨서 R&D도 하고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지속해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에서는 사실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테슬라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고. 그럼 총장님, 네.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비교 질문을 드릴게요. 테슬라, 비아디, 현대차, 도요타는 뺄게요. 네. 이 세 업체 중에서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전기차에 대한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능력이 가장 고도화된 곳을 어디라고 평가하십니까?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테슬라가 앞서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생산 능력이라든지 대규모를 대량 생산을 위한 그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대차가 앞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은 오히려 BYD가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내수라는 그 자체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네. 내수 시장이 받쳐주면은 해외에 나가기가 손쉬워집니다. 예, 원가 측면에서도 이미 원가를 다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진출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판매 대수만 놓고 보면 이미 앞질렀잖아요. 비아디가. 네, 테슬라 앞질렀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진출을 네 하고 있습니다. 했단 말이죠. 네. 한국에서는 안착할 거라고 보세요? 컨트리 디스카운트란 그 중국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허들은 있지만은 네.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이제 특정 기업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무사히 넘긴다라면은 어느 정도 안착할 수 있을 거고 테슬라도 한국 시장을 보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을 진출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외를 진출하기 위한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테슬라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BYD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기차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테슬라도 그렇고요.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테슬라도 현대차도 뭐 요즘에 신통치 않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랑 기아는 이제 약간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물론 보셔야 다른 되는 측면으로 게 봐야겠죠. 관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타격을 입고 있다. 그리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이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 상황에서는 침체는 결국에는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 수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네. 스마트폰, 노트북, PC 그리고 가전제품 이런 쪽 내구재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시장에서는 작년부터 자동차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도 10월로 돌아가 보시면은 작년 10월에 옵티머스 발표했을 때 네. 그때 당시 주가가 $200 전후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최근에 저 산을 하나 그렸는데 저 산을 보시면은 저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머스크의 권력 기대감이었죠. 정부효율화위원회 수장으로 가는 그렇죠. 네. 그 그리고는 기대감. 현재로서는 지금 이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많은 일은 하고는 있지만 그게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있어서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물음표인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 감소, 그리고 유럽 내 테슬라 판매량 감소, 그리고 SNS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CEO 말 그대로 우리가 대표님의 오너 리스크 네. 이미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를 일부러 피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테슬라 주가에 하방 압력을 많이 가하고 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테슬라 주가가 반등을 하려면 정부효율화위원회 수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잘려야 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 같이 들어가 있더군요. 자신이 굳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저희가 전기차 캐즘이 언제쯤 돌파가 될 것이냐 여러 측면에서 보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입니다. 네. 뭐 테슬라는 FSD로 비롯해서 자율주행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와 있냐. 우리가 이제 운전대에서 손을 아예 놓고 그냥 정말로 그냥 맡기는 수준의 그걸 레벨 3로 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레벨 3가 완전히 상용화된 곳은 아직은 없다. 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네. 기술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기술은 다 개발되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상용화를 한다는 측면은 결국은 법 제도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직 내놓지를 못하는 거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가 레벨 3다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FSD를 비롯해서 그럼 테슬라가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다른 결로 중국 업체들은 또 갖고 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과 관련되는 접근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회사는 엔드투엔드라고 해서 시나리오를 몇 개를 작성하고 그걸 다 이제 구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거기는 AI를 해서 학습을 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업체들은 몇몇 방식은 이제 엔드투엔드와 그 AI 방식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지금 옳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풀로 이렇게 그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나중에는 테슬라 방식이 이제 안정화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그게 대부분의 시장을 다 장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3.0이다, 레벨 3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네. 이게 시장에 나왔을 때 과연 책임 소지가 누구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상용화를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리스크 하에서는 쉽게 레벨 3라고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법제도가 어떤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레벨 3가 이제 상용화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으면 현대차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을까? 왜냐면 현대차도 레벨 3에 상용화된 차를 내놓겠다고 했다가 지금 실점이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네. 베일에 가려져 있단 말이죠. 과연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된 건가? 뭐가 걱정해서 아직 못 내놓는 건가?
그러니까 원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레벨 3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게 상용화로 왔을 때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는 거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안전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0.0 몇 프로라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레벨 3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용화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나서 이제 내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테이버, 그러면 만약에 테슬라가 6월 로보택시 공개에서 정말로 볼만한, 사용할 만한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거기에다 인공지능까지 결합된 로보택시를 선보인다면 주가 평가를, 밸류에이션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겠어요.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도 매수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매수 보고서의 기본 골자가 뭐냐 그러면은 테슬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놓고 보면은 이 기업은 향후 2 트릴리언, 말 그대로 우리가 2,000 빌리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 원화로 따지면 2,800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갖는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테슬라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매수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자율주행을 어떻게 서비스할 거냐가 핵심이 되는데 최근에 이 동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BYD의 자율주행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최근에 3천만 원대 전기차에까지 무료 장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죠. 근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되게 큰 뭔가의 시그널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기존의 테슬라 투자자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FSD를 구동 모델로 가져가면서 FSD를 다른 자동차 업계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아주 큰 캐시카우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경쟁업체가 무료로 풀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BYD나 화웨이 같은 기술은 중국에서 상당히 이제 신뢰도가 높다 혹은 상당히 뭔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레벨 4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레벨 2라고 주장하죠. 이 보험적인 문제, 책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인들은 여전히 우리 지금 모델 2밖에 레벨 2밖에 안 돼요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 시연되는 영상들을 놓고 보시면은 중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잘합니다. 한국 기업은 한국에서 당연히 자율주행을 잘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해외 브랜드들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 다들 느끼실 겁니다. 뭔가 자율주행이 뭔가 좀 부족하다. 근데 그거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데서는 현대와 기아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큰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그걸 되게 막 오랫동안 쌓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현대차, 기아차와 경쟁할 만큼 기술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걸 돈 받고 못 팔아요. 지금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뭐 좀 더 기기에 대한 하드웨어는 좀 더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무료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테슬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계속해서 정부 보조금 혹은 뭔가 서로의 이제 뭔가 경쟁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결국 BYD의 무료로 제공되는 자율주행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또 뭐 관세라든지 다른 또 뭔가에 뭐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협상이 될 것인가.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돈 받고 팔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거와는 많이 시장이 좀 다른 관점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서 결국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에 오히려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오히려 로보택시와 로봇, 옵티머스 사업을 지금은 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런 부분 조금 체크하면서 투자 포인트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이 전기차도 위탁 생산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대만 TSMC, 삼성도 여기 하고 있죠. 이 위탁 생산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매출이나 파생 가치도 굉장히 크죠. 이게 그럼 전기차도 가능할 건가? 네. 전기차를 직접 만들어 보셨으니까 전기차도 내가 주문한 대로 의뢰해서 위탁 생산이 가능한 체제가 될 거다. 지금 그려지십니까? 네, 지금 저희 차가 팩토리 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안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런 식으로 팸리스. 팩토리 리스라고 이것도 이제 팩토리 리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제 무식이 드러났는데.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개발만 하고 상용 개발까지 완성을 하면은 그걸 이제 제조업체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도 이미 레이라는 자동차를 기아에서 동이오토라는 곳에다가 위탁 생산을 했었고요. 뭐 일종의 캐스퍼도 위탁 생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캐스퍼는 이제 광주에 있는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일자리형 하니까. 공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쪽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이게 잘 자리를 잡아서 해외 유수 업체들의
어떤 설계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해주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군요. 규모 있게. 가능은 한데 이제 국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작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해외에 있는 공장에다가 위탁 생산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거기는 공장만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위탁 생산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도 이미 있는 거고요. 스페인에는 자가 브랜드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공장 그 생산 순위로 봤을 때는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위탁 생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기존의 BMW나 벤츠 같은 내연기관 차들도 이 위탁 생산 체제를 잘 이용하면은 지금 좀 뒤처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네.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애프터마켓입니다. 우리가 수리하는 시장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해외 이제 독삼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출은 자동차 판매에서보다 실제로 이익 규모를 놓고 보시면은 AS망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위탁 생산을 현대차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브랜드가 레이나 캐스퍼다. 돈 되는 거는 위탁 생산을 맡기지 않을 것이고요. 돈이 안 되는 거를 위탁 생산을 맡길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반도체, 아니면 의약품,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위탁 생산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애프터마켓,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AS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 제품을 파는 시장이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장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단에서의 그런 매출이 좀 더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게 위탁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신뢰도, 말 그대로 제품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제 만듦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탁 생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가형 모델은 가능하겠으나 좀 더 프리미엄 라인이라든지 좀 더 대중적인 모델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위탁 생산 쪽은 지금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위탁 생산하겠다 했지만 결국에는 주문이 안 들어와서 최근 일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닛산 인수전에 뛰어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해외 제품들을 위탁 생산하는 그러한 계열사가 있습니다. LG 마그나라고 있는데 네. 거기도 자동차 경기가 안 좋으면은 가장 먼저 생산이 컷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위탁 생산 시장은 우리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시그널 포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어젠다는 저희가 중국의 맹추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뭐 운명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격차가 얼마나 나냐 이런 걸 따지는데 이 전기차에서는 어떨까? 우리가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앞서 있는 것인가? 기술적 우위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그게 이제 상용화가 된다든지 시장성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기술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기술이 높다 낮다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핵심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그게 상용화가 되고 그 시장에 나오는 부분은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가성비를 따진다든지 뭐 생산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적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 업체들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박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 규제 허들이에요. 네. 지금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전기차에 지급됐던 보조금들 다 줄이거나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유럽은 전기차 관련 액션 플랜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는 이게 이제 새로운 미국을 우회할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규제 환경이 너무나 이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지금 규제 그다음에 혹은 뭐 액션 플랜도 마찬가지지만 액션 플랜의 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밝혀진 바로는 이제 유럽 내의 배터리 생산, 전기차 생산에 대한 그런 밸류 체인을 강화시키겠다. 말 그대로 유럽판 보조금 지급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자체적인 시장이 워낙 크고 또 테슬라라고 하는 혹은 다른 뭐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 기업들이 존재하니까 너네들이 직접 들어와서 경쟁해라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보조금 줄 필요 없어. 너네한테 관세 매기면 미국 기업들 알아서 성장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꼭 이제 뭐 한 물결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 니어쇼어링, 리쇼어링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리 동네 와서 직접 만들어.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손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팔고 그 마진을 너네가 챙겨가면 되지 않냐?
라는 식으로 시장이 약간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의 자동화 시대에 따라 가지고 일자리가 점점 감소하는 건 당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게 너무 아시아 시장에서 제조업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커감에 따라서 이게 안보적인 위협으로도 느끼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중국이 제조를 잘하는 이유는 결국 인건비가 낮기 때문이고 이거를 미국은 관세로, 유럽은 보조금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와서 만들어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 규제를 많이 받았던 이유는 다른 나라의 특허를 많이 무시를 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앞으로는 중국도 어떤 식으로 중국 내부에서 요새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이 중국도 변할 것이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그런 주의로 간다. 근데 여기서 골치가 아파지는 거는 이제 유럽도 미국도 중국도 내수가 있어요. 한국은 내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해외 시장을 계속 개척해야 되는데 네.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인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전부 다 그쪽을 다 시장을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전기차를 과연 살 수 있느냐? 라는 수준으로 봤을 때는 바잉 파워. 예, 아직까지는 뭐 대부분 그래서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대부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장을 크게 보고 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껌 하나씩만 팔아도 뭐 10억 개다. 뭐 이런 오류를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두들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마켓 온에서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투자의 시그널 잘 포착하셨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또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